안녕하십니까. 환율이 1,500원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환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환율이 정치적인 문제냐?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원인과 환율 변동의 결과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율 결정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환율 예측의 뇌세포를 만드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결정 메커니즘의 이해란 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환율 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환율 결정 과정은 복잡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환율을 형성합니다. 한 10여 가지의 이론을 통해서 환율 형성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론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분야의 상관관계로 인한 환율 변동과 결정을 예측해보는 이론입니다. 오늘은 첫 제목은 실물 경제와 금융 분야의 상관관계로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분야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환율 상승과 하락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 위기는 태국의 바트와 가치가 급락하면서 실물 경제가 위축되었고 이는 주변국과 한국으로 금융 불안을 전파했는데요. 태국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와 여기서 펀더멘털 약화는 실물 경제 약화라는 뜻입니다. 우선 펀더멘탈이라는 말 아시죠? 펀더멘탈 즉 기초,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의 기초에는 GDP, 국내 총생산, 무역수지, 경상수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실업률, 외환보유고 환율 수준, 또한 재정수지, 국가 부채 수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노동 생산성, 산업 경쟁력, 그리고 인구 구조, 즉 생산 가능 인구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정체적 안정성, 요즘 우리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수준, 즉 교통망, 통신망, 에너지 공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경제의 기초에 해당하는 펀더멘털의 여러 가지가 태국에서는 당시 약해졌고 금융 부분에서 외환 보유고 부족이 상호작용하면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펀더멘털 약화, 즉 실물 경제 기초 분야 약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됩니다. 경상수지란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벌어온 돈입니다. 무역으로 번 돈 무역수지와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투자로 벌어들인 돈과 그리고 상표권, 특허권과 기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같은 것,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 그 다음에 여행객들로 인한 번 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것들이 무역수지와 합쳐져서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는데 그것은 수출 경쟁력 약화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의 대폭 절하가 큰 원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수출이 잘 안되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외환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실한 금융기관이 증가합니다. 부동산 건설 분야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부실채권화되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약화시킨 것, 즉 은행들이 망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외채 의존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단기 외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상환 부담을 압박했는데 민간 기업들의 외채 지불 유예, 즉 제때에 돈을 못 갚았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부실 여신 증가, 다시 말해 받을 수 없는 대출금들의 증가는 외환위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당시 외환보유고 현황을 보면 위기 이전에 1997년 초 태국 외환보유고는 약 380억 불, 그리고 1997년 3, 4분기에는 270억 불인 것으로 보면 110억 불이 몇 개월간의 외환 방어용으로 소진되어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율도 급격한 변동을 합니다. 1997년 2, 4분기만 해도 달러당 25바트였고 고정환율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나 1998년 1월 초 달러당 56바트로 2배 이상 튀어오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국가의 수출 감소로 인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실물 경제가 약화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지한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의 통화 자산을 매도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수출 감소가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오고 이런 실물 경제 약화는 금융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주가가 하락하고 자본 유출을 발생시켜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 1,000원 하던 것이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500원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서로 보완하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때 환율은 안정적이나 대립관계로 전환되면 악순환이 발생하며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선순환의 사례로서 2000년대 초 한국의 IT 산업의 성장과 금융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의 IT 산업, 특히 반도체 및 전자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기업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IT 기업들의 성장과 고용 창출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 금융시장 쪽을 보면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로 주가가 상승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한 기업들이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실물 경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자, 이제 선순환의 형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물 경제가 성장합니다. 다음엔 주가가 오르는 등의 금융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이어서 금융시장의 자금 지원으로 다시 실물 경제가 성장합니다. 따라서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 안정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과의 대립으로 인한 악순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대출 축소와 유동성의 부족이죠. 예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다 외국 자본의 대거 이탈로 외화 유동성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수입업체는 원자재 수입 대금 결제를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금융 부분의 불안입니다. 다시 이어서 실물 경제가 위축됩니다. 먼저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2008년 한국의 STX 조선해양과 같은 대기업들이 파산했고 중소기업들 역시 많이 도산했습니다. 따라서 실업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 분야가 대규모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말 3.5%였던 실업률이 2009년 4.0%로 상승했습니다. 또 여기까지는 실물 경제의 불안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코스피 지수가 2007년 말 1900포인트에서 2008년 10월 900포인트까지 크게 폭락했습니다. 또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스왑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여 한국의 국가 신용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 CDS 프리미엄이란 것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금융시장 지표입니다.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부도 위험이 높다는 것이고 당시 50bp였던 것이 700bp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한국은 대단히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가의 폭락과 CDS 프리미엄 급등 등의 경제적 금융 불안이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금융 불안이었죠. 자, 이런 금융 불안은 원화 가치 급락과 환율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환율이 크게 변동했는데요. 2008년 초 달러당 약 93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2008년 말에는 157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 유출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환율 변동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일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특히 원유 같은 필수 수입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됨으로써 국내 실물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까지는 실물 경제의 불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자본 유출로 외환 유동성이 부족한 그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STX 조선해양과 같은 대기업이 도산하고 제조업 및 건설 중심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의 실물 경제가 위축됩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의 폭락과 CDS 프리미엄 상승이라는 다시 또 금융시장의 악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930원에서 1570원으로 급등하는
환율의 급등이 왔고 또 이로 인해서 원유값 같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간에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선순환적으로 안정적인 환율이 결정되는가 하면 반대로 이들이 서로 대립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악순환적으로 나타나서 환율의 변동폭을 크고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오늘은 실물 경제와 금융 분야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환율 결정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환율 이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짧은 이론을 가능한 쉽고 단순하게 다음 편에서도 계속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복이 천재를 만듭니다. 반복이 부자를 만듭니다. 멋지고 품격 있는 부자,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